2026년 8월 5일 한국에서 별이 땅으로 떨어진다. 2024년 3월 새벽 한 낡은 수도원에서 한 수도승이 눈을 감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노란색 별이 먼저 떨어지고 검은색 별이 그 뒤를 따른다. 그리고 분단된 땅은 하나의 빛으로 물든다. 방 안에 있던 5명의 수도승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예언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노란색 별과 검은색 별은 지구 반대편 한반도의 두 체제를 가리키는 암호였습니다. 물리학은 과거를 설명하지만 영성은 미래를 본다. 나는 더 이상 공식이 아닌 침묵 속에서 답을 찾겠다. 그로부터 8년 뒤 타노스님의 예언은 극한의 단식과 명상 끝에 2026년이라는 구체적인 해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동아시아의 작은 반도에서 세계사를 뒤흔들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격변이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를 다시 쓰게 만드는 시작점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하필 한반도를 말하는가? 타노스님의 예언은 대답했습니다. 내가 본 것이 아니라 보여진 것이다. 그런데 이 예언이 단순한 신비주의자의 망상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타노스님의 예언은 이미 3차례 세계의 중요한 사건을 정확히 예언한 전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과학자가 영성의 세계로 건너가 발견한 2026년의 암호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암호의 중심에는 당신이 사는 이 땅이 있습니다. 과연 노란색 별과 검은색 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별들이 떨어진 뒤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타노스님의 예언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어떻게 미래를 보는 능력을 얻게 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는 시베리아 타이가 숲속에서 1년간 홀로 지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정교회의 해시카 수행법을 익혔고 극한의 금식과 침묵 기도를 통해 의식의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가 처음 세상의 예언을 공개했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언들은 하나둘 현실이 되었습니다. 2017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붉은 곰이 품에 안았던 작은 섬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간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그런데 불과 1년 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고 2022년 전면전이 발발했습니다. 붉은 곰은 러시아, 작은 섬은 우크라이나를 상징한 겁니다. 2019년 그는 또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독이 내려와 온 세상을 멈추게 한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가릴 것이다. 당시 아무도 이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면서 전 세계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봉쇄되었습니다. 타노스님의 예언대로 세상은 정말 멈췄습니다. 가장 소름 돋는 예언은 2021년에 나왔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덮고 유럽의 심장이 얼어붙는다. 이 말이 나온 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가스 공급을 차단했고 에너지 위기가 유럽을 덮쳤습니다. 검은 연기는 전쟁의 포화를, 얼어붙은 심장은 난방이 끊긴 유럽을 뜻했던 겁니다. 3차례 예언이 모두 적중하자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미친 과학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를 현대의 예언자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유럽의 신비주의 연구자들은 그의 말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3월 그가 입을 열었을 때 주제는 한반도였습니다. 과학자가 영성의 길로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한 직업 변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를 보는 눈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타노스님의 예언은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를 통해 미래가 고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동시에 수행을 통해 그 불확정성 속에서 가장 강한 가능성을 읽었습니다. 그가 본 강한 가능성의 중심에 2026년 한반도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가 본 노란색 별의 정체 그리고 남쪽 체제가 내부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공개합니다. 타너 스님의 예언이 말한 노란색 별, 그것은 남쪽을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그는 2024년 3월 수도원에 모인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6년 봄부터 남쪽의 체제는 생존을 위해 스스로를 배신하기 시작한다. 권력은 분열되고 국민은 방황하며 누군가는 금지된 선택을 시도한다. 여기서 금지된 선택이란 무엇일까요? 타너 스님의 예언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남쪽이 북쪽에 손을 내민다. 하지만 그것은 화해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도박이다. 이 말은 남한 내부에서 정치적 혼란이 극에 달할 때 일부 세력이 북한과의 급격한 접근을 시도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타너 스님의 예언은 이것이 실패로 돌아간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노란색 별은 스스로 빛을 잃는다. 그들이 손을 내민 북쪽은 그 손을 잡지 않는다. 왜냐하면 북쪽 또한 같은 시기에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타너 스님의 예언은 단순한 남북 관계의 변화를 넘어섭니다. 그는 남과 북이 동시에 체제 위기를 맞이한다고 본 겁니다. 그렇다면 노란색 별의 붕괴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타너 스님의 예언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지도자가 사라진다.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다.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우려는 자들이 서로를 물어뜯는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 말을 권력 공백 상태로 해석합니다. 탄핵이나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 최고 지도자가 갑작스럽게 자리를 비우고 국회 구도가 혼란에 빠진다는 뜻입니다. 타너 스님의 예언은 이어 경제 위기도 언급했습니다. 남쪽 사람들은 돈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된다. 은행에서 숫자가 줄어들고 시장에서 물건이 사라진다. 이는 금융위기와 물가 폭등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2026년 전후 세계 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심화, 인공지능 산업의 급격한 재편, 기후 위기로 인한 식량 문제 등으로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것은 다음 문장입니다. 노란색 별이 완전히 꺼지는 순간 신성한 지도자가 탄생한다. 그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나온다. 여기서 신성한 지도자란 누구일까요? 타너 스님의 예언은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특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군인도 정치인도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따른다. 왜냐하면 그는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속인들은 이 말을 두고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떠오르는 지도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기존 정치 체제 밖에서 국민의 직접적 지지를 받아 등장하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타너 스님의 예언은 또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신성한 지도자는 혼자 오지 않는다. 그 주위에 7명의 현자가 모인다. 7명의 현자란 무엇을 뜻할까요? 어떤 이들은 이것을 새로운 정부의 핵심 참모진으로 해석하고 또 다른 이들은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연합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신성한 지도자가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놀랍습니다. 그는 북쪽을 향해 손을 내밀지 않는다. 오히려 남쪽의 상처를 먼저 치유한다. 스님의 예언은 통일이 외부와의 협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치유에서 시작된다고 본 겁니다. 분열된 남한 사회가 먼저 하나로 모이지 않으면 북한과의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노란색 별의 붕괴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시작입니다. 오래된 체제가 무너져야 새로운 질서가 들어설 수 있습니다. 역사는 늘 그렇게 움직여 왔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혼란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새로운 빛을 찾을 수 있느냐입니다. 그런데 남쪽만 혼란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타너 스님의 예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검은색 별도 같은 시기에 떨어진다. 다음 장에서는 북쪽 체제의 붕괴, 그리고 70년 이상 지속된 분단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을 들여다봅니다. 검은색 별 타너 스님의 예언이 북쪽을 가리키며 사용한 상징입니다. 그는 북한 체제의 붕괴 시점을 남한과 거의 같은 2026년으로 지목했습니다. 두 별은 서로 다른 색이지만
같은 하늘에서 떨어진다.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하나도 버티지 못한다. 이 말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남북한은 서로 대립하면서도 기묘하게 서로를 지탱해 왔습니다. 남한의 보수 세력은 북한의 위협을 통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았고, 북한 체제는 남한과의 대결 구도를 통해 내부 통제를 정당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른 쪽도 그 균형을 잃게 됩니다. 타노 스님의 예언은 북한 체제 붕괴의 첫 신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검은색 별 안에서 빛이 깜빡인다. 누군가가 사라지고 누군가가 나타난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같은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 이는 북한 내부의 권력 투쟁을 암시합니다. 최고 지도자의 건강 이상설, 군부와 당 사이의 균열, 혹은 후계 구도의 혼란 같은 것들이죠. 역사적으로 북한은 세 차례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그리고 2011년 김정일 사망입니다. 그때마다 체제는 흔들렸지만 결국 버텼습니다. 그러나 타노 스님의 예언은 2026년의 위기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외부의 압박이 아니라 내부의 갈증이 체제를 무너뜨린다. 내부의 갈증이란 무엇일까요? 타노 스님의 예언은 정보의 유입으로 설명합니다. 검은색 별 안에 사는 사람들이 바깥 세상을 보기 시작한다. 그들은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는다. 실제로 최근 북한에는 USB와 SD카드를 통해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이 퍼지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 나옵니다.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외부 문화에 대한 동경이 커지고 있지요. 타노 스님의 예언은 또한 경제 붕괴를 예견했습니다. 검은색 별의 사람들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한다. 권력은 총을 들고 있지만 총으로는 배를 채울 수 없다. 북한 경제는 국제 제재, 코로나19 봉쇄 정책, 자연재해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6년이 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검은색 별 안에서 작은 불꽃들이 일어난다. 처음에는 하나, 그 다음에는 둘, 그리고 곧 멈출 수 없는 불길이 된다. 이는 주민봉기를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역사학자들은 독재 체제의 붕괴가 항상 예상치 못한 순간에 급격하게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1989년 동유럽 공산권 붕괴, 2011년 아랍의 봄이 그랬습니다. 타노 스님의 예언은 북한 체제 붕괴의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검은색 별의 최고 자리에 있던 자가 자리를 버린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다. 왜냐하면 더 이상 지킬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이 권력의 자발적 포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강제적 축출을 뜻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북한의 최고 권력이 2026년을 기점으로 큰 변화를 겪는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타노 스님의 예언이 북한 체제 붕괴를 비극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검은색 별이 꺼질 때 그 안에 갇혀있던 혼들이 자유를 얻는다. 그들은 처음에는 빛이 눈부시지만 곧 걷기 시작한다. 이는 북한 주민들이 체제 붕괴 이후 혼란을 겪지만 결국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두 별이 모두 떨어진 뒤 그 자리에 하나의 새로운 빛이 떠오른다. 그것은 노란색도 검은색도 아닌 순백의 빛이다. 순백의 빛. 타노 스님의 예언은 이것을 통일한국의 상징으로 본 것입니다. 남과 북의 동시 붕괴는 재앙일까요? 아니면 기회일까요? 역사는 위기와 기회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온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타노 스님의 예언은 그 선택의 순간이 바로 2026년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두 체제가 무너진 뒤 찾아올 통일의 서막,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정치적 통합이 아니라 영적 치유의 과정이라는 타노 스님 예언의 놀라운 통찰을 들여다봅니다. 타노 스님의 예언은 통일을 단순한 체제 통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를 영혼의 재결합이라 불렀습니다.
분단된 땅은 상처 입은 몸과 같다. 70년 이상 갈라진 채로 살아온 이 땅의 사람들은 같은 뿌리를 가졌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꾸었다. 이제 그들은 다시 하나의 꿈을 꾸어야 한다. 2026년 남북 체제가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타노스님의 예언은 말합니다. 국경선에 철조망이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 벽이 먼저 무너진다. 이 말은 물리적 통일보다 심리적 통일이 먼저 온다는 뜻입니다. 남한 사람들이 북한 주민을 적이 아닌 같은 민족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북한 사람들도 남한을 침략자가 아닌 형제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타노스님의 예언은 통일의 첫 단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026년 가을 경계가 열린다. 총을 든 군인들이 총을 내려놓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본다. 그들은 놀란다. 왜냐하면 서로가 자신과 닮았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이는 비무장지대 개방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역사적으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도 1989년 11월 어느 날 갑자기 국경수비대가 문을 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타노스님의 예언은 통일이 순탄하게만 이루어진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가 되는 과정은 고통스럽다. 남쪽 사람들은 북쪽을 받아들이는데 두려움을 느끼고 북쪽 사람들은 남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도 서독과 동독 주민 사이에 심리적 장벽이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타노스님의 예언은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습니다. 고통은 짧고 치유는 길다. 2026년에 시작된 통일은 2030년에 완성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땅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다시 발견한다. 4년이라는 시간. 독일은 통일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도 완전한 통합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4년 만에 가능하다는 걸까요? 타노스님의 예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국인들은 독일인들과 다르다. 그들은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조상을 섬기며 같은 노래를 안다. 분단이 그들의 기억을 지울 수는 없었다. 실제로 남북한은 여전히 같은 한국어를 사용하고 같은 문화적 뿌리를 공유합니다. 이것이 독일보다 빠른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노스님의 예언은 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집단을 지목합니다. 젊은이들이 다리를 놓는다. 그들은 과거의 증오를 물려받지 않았고 미래의 가능성만을 본다. 탈북 청년들과 남한 청년들이 함께 통일 이후 사회를 설계하고 남북 주민 간 소통을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타노스님의 예언은 또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어머니들이 평화를 만든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식을 전쟁터에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많은 평화운동이 여성들의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한반도 통일도 어머니들, 할머니들의 염원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예언은 통일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것입니다. 2030년 이 땅 아래에서 잊힌 역사가 깨어난다. 땅이 열리고 돌이 말을 한다. 그리고 세계가 놀란다. 이 대목에서 타노스님의 예언은 갑자기 고고학적 발견을 언급합니다. 그것도 단순한 유적이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를 뒤바꿀 만한 발견을 말입니다. 통일은 단지 정치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70년 이상 갈라진 민족이 영원히 다시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타노스님의 예언은 그 만남의 과정에서 우리가 잊고 있던 무언가가 되살아난다고 말합니다. 과연 땅 아래에서 깨어나는 역사란 무엇일까요? 다음 장에서는 2030년 북한 땅에서 발견된다는 초고대 문명의 비밀, 그리고 한반도가 인류 문명의 근원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2030년은 타노스님의 예언이 말한 두 번째 충격의 해입니다. 통일된 땅에서 사람들이 땅을 판다. 처음에는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땅 속에서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것이 나온다. 그것은 돌도 아니고 흙도 아니다. 그것은 시간이다. 타노스님의 예언은
2030년경 북한 지역, 특히 평양과 개성 사이 어딘가에서 거대한 고고학적 발견이 이루어진다고 예언했습니다. 9천년 이상 묻혀있던 문명의 흔적이 드러난다. 그 안에는 문자가 있고 도구가 있으며 무엇보다 이야기가 있다. 9영년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역사학에서 인정하는 인류 최초의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명 약 5영년 전입니다. 이집트 문명도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9영년 전이라면 이 모든 문명보다 4영년이나 앞선 겁니다. 타노스님의 예언은 이 유적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돌에 새겨진 기호들이 있다. 그것은 지금의 한글도 한자도 아니다. 하지만 한글의 원형을 담고 있다. 이 말은 한글이 세종대왕 때 창제된 것뿐만 아니라 훨씬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고대 문자 체계의 후손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일부 학자들은 한글의 자음 구조가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어서 단순히 15세기에 갑자기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혹시 세종대왕이 이미 존재하던 고대 문자 체계를 재발견하거나 복원한 것은 아닐까요? 타노스님의 예언은 이 질문에 답을 줍니다. 그 문자로 쓰인 기록들이 발견된다. 처음에는 해독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의 한 언어학자가 열쇠를 찾는다. 그리고 그 순간 세계사가 다시 쓰인다. 타노스님의 예언은 그 기록의 내용까지 암시했습니다. 그 안에는 하늘과 땅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별을 관측한 기록, 농사를 지은 방법,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단순한 생활 유적이 아니라 천문학, 농경, 철학을 갖춘 고도 문명의 흔적입니다. 타노스님의 예언은 이 문명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큰 물이 왔다. 하늘에서 비가 40일을 내렸고 바다가 땅을 삼켰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흩어졌고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이 묘사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대홍수 신화와 일치합니다. 성경의 노아의 방주,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 인도의 만우 이야기, 중국의 여화, 신화 모두 비슷한 대홍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혹시 이 모든 신화의 근원이 한반도였을까요? 타너스님의 예언은 더 놀라운 주장을 합니다. 그 문명의 사람들이 흩어져서 세계로 퍼졌다. 어떤 이들은 서쪽으로 가서 수메르가 되었고 어떤 이들은 남쪽으로 내려가 인더스 문명을 만들었으며 어떤 이들은 동쪽으로 건너가 아메리카 원주민이 되었다. 즉 한반도가 인류 문명의 확산 중심지였다는 겁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발견된다고 타너스님의 예언은 말합니다. 유물 속에서 DNA가 발견된다. 그리고 그 DNA를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난다. 한국인의 유전자가 세계 모든 민족의 유전자와 연결되어 있다. 현대 유전학은 이미 모든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타너스님의 예언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아프리카를 떠난 인류가 한반도를 거쳐 세계로 퍼졌다는 겁니다. 이 발견이 세계에 미칠 영향은 엄청납니다. 서양의 학자들이 한국으로 몰려온다. 중국도 일본도 자신들의 기원이 한반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유네스코는 한반도를 인류유산 1호로 지정한다. 만약 이 예언이 실현된다면 한국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라 인류 문명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미래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발견이 단군 신화를 어떻게 역사로 바꾸는지 그리고 곰과 호랑이의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집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은 2030년 유적 발굴이 한국인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줄 부분을 정확히 지목했습니다. 그들이 어릴 적부터 신화로 배웠던 이야기가 역사가 된다. 단군은 실존했다. 곰이 사람이 되고 호랑이는 포기하며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 세상을 다스렸다는 이야기.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건국신화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신화일 뿐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타너 스님의 예언은 말합니다. 신화는 비유다. 하지만 비유 뒤에는 사실이 숨어있다. 유적에서 발견되는 기록이 단군 신화의 원형을 담고 있다고 타너 스님의 예언은 말했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이야기가 있다. 두 부족이 있었다. 하나는 곰을 숭배했고 다른 하나는 호랑이를 숭배했다. 이 대목에서 타너 스님 예언의 해석은 명확해집니다. 곰과 호랑이는 실제 동물이 아니라 토템을 가진 부족들이었던 겁니다. 곰 부족은 인내심이 강했다. 그들은 동굴에서 살며 겨울을 견디고 봄을 기다릴 줄 알았다. 반면 호랑이 부족은 사나웠다. 그들은 사냥을 잘했지만 기다리는 것을 참지 못했다. 타너 스님의 예언 설명은 단군 신화의 구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곰은 100일 동안 쑥과 마늘만 먹으며 동굴에서 참았고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나갔죠. 그렇다면 환웅은 누구일까요? 타너 스님의 예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환웅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북쪽에서 내려왔다. 그는 높은 산 너머에서 온 사람이었다. 그가 가져온 것은 신이 아니라 지식이었다. 즉 환웅은 외부에서 온 문명인으로 농경기술과 천문지식을 가진 집단의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환웅이 곰 부족과 연합했다. 왜냐하면 곰 부족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고 농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호랑이 부족은 여전히 사냥과 이동을 고집했다. 이것이 바로 곰이 사람이 되고 호랑이가 실패한 이유입니다. 농경 문명으로의 전환을 받아들인 부족과 거부한 부족의 차이였던 겁니다. 유적에서 발견되는 증거들이 이 해석을 뒷받침한다고 타너 스님의 예언은 말합니다. 곰 부족의 정착지 흔적이 나온다. 그곳에는 저장용 항아리와 농기구 그리고 곰을 형상화한 토템이 있다. 실제로 한반도 곳곳에서 곰과 관련된 고대 유물들이 발견되어 왔습니다. 단지 그것들이 신화와 연결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다고 타너 스님의 예언은 말합니다. 단군의 무덤이 발견된다. 그 안에는 왕관과 청동검 그리고 하늘의 별을 그린 천문도가 있다. 북한은 이미 1993년 단군릉을 발굴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학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죠. 타너 스님의 예언이 말하는 것은 이보다 훨씬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무덤에서 나온 유물의 연대를 측정한다. 결과는 4,300년 전이다. 이 연대는 단군이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을 건국했다는 전통적 기록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리고 DNA 분석 결과 그는 한국인의 조상 중 한 명임이 확인됩니다. 이 발견이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은 엄청납니다. 타너 스님의 예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발견한다. 그들은 더 이상 작고 약한 민족이 아니다. 그들은 가장 오래된 문명의 후손이다. 이것은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 확인되는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스님의 예언은 경고도 함께합니다. 과거의 영광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 만약 한국인들이 이것을 오만함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길을 잃을 것이다. 하지만 책임감으로 받아들인다면 세계를 이끌 것이다. 신화가 역사가 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될까요? 그것은 단지 과거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발견이 통일한국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한반도가 세계 갈등의 중재자가 되는 과정을 살펴봅니다. 타너 스님의 예언은 2030년 이후를 이렇게 그립니다. 땅의 비밀이 밝혀진 후 세계가 한반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 더 이상 분쟁 지역이 아니라 성지가 된다. 인류 문명 근원의 발견이 통일한국에 가져올 변화는 단순히 관광객 증가나 학술적 명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스님의 예언은 더 깊은 변화를 예견합니다. 한국은 돈으로 강한 나라도 아니고
군사력으로 강한 나라도 아니다. 하지만 이야기로 강한 나라가 된다. 이야기의 힘. 타노스님의 예언은 21세기 국력은 무기나 경제가 아니라 서사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세계는 새로운 이야기를 원한다. 서양의 이야기는 지배와 정복이었다. 동양의 이야기는 조화와 순환이었다. 그런데 한국의 이야기는 다르다. 그것은 분단과 치유의 이야기다. 70년 이상 갈라져 있다가 다시 하나가 된 경험. 타노스님의 예언은 이것이 21세기 가장 강력한 서사가 된다고 말합니다. 세계 곳곳에 분쟁이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인도와 파키스탄, 중국과 대만. 그들은 모두 묻는다. 어떻게 증오를 넘어 화해할 수 있는가? 한국이 그 답을 보여준다. 통일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넘어 세계 갈등 해결의 모델이 된다는 겁니다. 2035년 한국은 UN 평화중재위원회의 상임 이사국이 된다. 그리고 한국의 중재자들이 세계 분쟁 지역으로 파견된다. 스님의 예언은 구체적인 사례까지 제시합니다. 중동의 분쟁을 한국인이 중재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분단의 고통을 아는 유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노스님의 예언은 이 과정이 순탄하지 않다고 경고합니다. 한국이 중재자가 되려면 먼저 자신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해야 한다. 만약 남과 북이 겉으로만 하나가 되고 속으로는 여전히 갈라져 있다면 그들은 다른 이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 여기서 타노스님의 예언은 통일 이후 한국 사회가 직면할 가장 큰 과제를 지목합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남쪽 사람들은 북쪽 체제가 저지른 일들을 용서해야 하고 북쪽 사람들은 남쪽이 자신들을 버렸다는 원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타노스님의 예언은 용서의 과정을 돕는 특별한 의식을 제안합니다. 2032년 한반도 전역에서 치유의 의식이 열린다. 남과 북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들은 울고 웃으며 70년의 아픔을 털어낸다. 이것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치유된 사람들이 세계로 나간다. 그들은 평화의 사도가 된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얻는다. 타노스님의 예언은 통일한국의 가장 큰 수출품이 물건이 아니라 희망이 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한국은 세계 난민 문제 해결에 앞장섭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분단으로 인한 이산 가족의 고통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은 갈등 지역의 교육 재건을 돕습니다. 증오를 가르치는 대신 화해를 가르치는 학교를 세웁니다. 타노스님의 예언은 2040년의 모습까지 그립니다. 한반도에 세계평화센터가 세워진다. 그것은 UN 본부보다 더 중요한 장소가 된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논의하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다고 타노스님의 예언은 예견합니다. 통일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5위 안에 든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의 질이다. 한국은 불평등을 해소한 첫 번째 선진국이 된다. 남북 격차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빈부격차 해결의 노하우를 쌓고 이것을 세계와 공유한다는 겁니다. 문화적으로도 한국의 영향력은 커집니다. 한국 영화와 음악이 세계를 사로잡은 것처럼 한국의 철학과 사상이 세계를 이끕니다. 사람들은 한국의 상생 정신을 배우러 온다.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말이 허황되게 들리십니까? 그러나 역사를 보면 작은 나라가 세계를 이끈 사례는 많습니다. 고대 그리스,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 20세기 초 스위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무엇을 보여주느냐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타노스님의 예언이 남긴 마지막 경고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언은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 가능성이라는 그의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타노스님의 예언을 듣던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까? 타노스님의 예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선택의 결과다. 이 대답은 중요합니다. 타너 스님의 예언은 자신이 본 것이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 가장 강한 가능성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내가 본 2026년과 2030년의 모습은 현재의 흐름이 그대로 이어질 때의 결과다. 하지만 사람들이 다른 선택을 한다면 다른 미래가 온다. 그렇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타너 스님의 예언은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진실. 사람들이 거짓을 거부하고 진실을 추구할 때 예언은 현실이 됩니다. 만약 거짓이 계속 승리한다면 2026년의 혼란은 치유가 아니라 파괴로 끝납니다. 둘째, 용기. 변화는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이유로 변화를 거부하면 더 큰 재앙이 온다. 2026년 남북 체제가 흔들릴 때 사람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셋째, 연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남쪽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고 북쪽 사람들도 서로 손을 잡으며 결국 남과 북이 손을 잡을 때 통일은 온다. 타너 스님의 예언은 특히 젊은 세대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노인들은 과거를 기억한다. 그들에게는 분단이 현실이다. 하지만 젊은이들에게는 통일이 현실이 될 수 있다. 만약 젊은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타너 스님의 예언은 2026년 혼란의 의미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혼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오래된 것이 무너져야 새 것이 들어설 자리가 생긴다. 두려워하지 말라. 혼란 속에서 빛이 자란다. 타너 스님의 예언이 가장 우려한 것은 냉소주의였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를 믿지 않을 때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한국인들이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단정한다면 정말 불가능해집니다. 반대로 한국인들이 통일을 믿고 준비한다면 그것은 예상보다 빨리 온다. 타너 스님의 예언은 자신의 예언이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미래를 예고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다. 즉, 예언을 듣는 사람들이 그 방향으로 행동함으로써 예언이 실현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타너 스님의 예언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조언을 남겼습니다. 큰 일을 할 필요는 없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 남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북한 사람들을 적이 아닌 같은 민족으로 생각하라.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또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라. 단군 이야기를 신화가 아니라 우리의 뿌리로 받아들이라. 자부심은 힘이 된다. 그리고 서로를 미워하지 말라. 남남 갈등은 통일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다. 타너 스님의 예언은 2026년 혼란기를 대비하는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 하지만 물질적 준비보다 정신적 준비가 중요하다. 혼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를 예견한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 예언을 맹신하지 말라. 예언은 도구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의 판단과 선택이다. 타너 스님의 예언은 자신을 추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깨어나기를 바랐습니다. 2024년 가을 타너 스님의 예언은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2026년까지 2년이 남았다. 이 시간은 준비의 시간이다. 마음을 준비하고 생각을 준비하라. 변화는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온 것이다. 타너 스님의 예언은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 초대장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미래를 선택하겠습니까? 혼란을 두려워하며 과거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혼란을 기회로 받아들이며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예언의 주인공은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2026년이 오기 전에 당신은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통일한국의 시민이 되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바꾸시겠습니까? 그리고 한반도가 세계 평화의 중심이 되는 그날, 당신은 어떤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스님의 예언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2026년 노란색 별과 검은색 별이 떨어질 때 당신은 어디에 있을 것입니까? 어둠 속에서 두려워할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빛을 향해
걸어갈 것입니까?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모여 역사가 됩니다. 타노스님의 예언이 본 미래는 가능성일 뿐입니다.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